5G 환경.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데이터 사용량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끊김없이 또 최적의 성능을 계속 낼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인데요. 근데 바로 이 통신의 최전선, 그러니까 무선 인터페이스단에 인공지능, AML 기술이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3GPP 릴리즈 18을 중심으로 5G 뉴 라디오, 즉 NR, 무선 인터페이스의 AML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와 또 그 안에 숨겨진 의미까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복잡한 기술 너머의 어떤 진짜 변화들, 그걸 함께 좀 포착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교수님, 그 5G NR에 왜 하필 AML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그냥 단순히 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 처리,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5G NR은요, 이전 세대 통신, 예를 들어 4G LTE랑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 또 훨씬 넓은 주파수 대역, 그리고 아주 복잡한 안테나 기술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막 변하는 전파 환경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통신 파라미터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겠네요. 네, 기존에 정해진 규칙 기반 방식으로는 이런 복잡성에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3GPP 릴리즈 18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릴리즈 18이요. 네, 그 이전 릴리즈에서도 AIML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전체를 관리하거나 운영을 좀 효율화하는 약간 상위 레벨에서의 논의였죠. 그런데 릴리즈 18부터는 통신 규격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말기하고 기지국 간에 실제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정하는 그 무선 인터페이스 규격 자체에 AIML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규격 자체예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AI가 단순히 보조적인 도구를 넘어서서 통신 성능 자체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플레이어로 등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통신 방식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통신의 심장부에 AI가 직접 들어왔다니.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이 AI가 해결해주고 있나요? 첫 번째로 자료에 보니까 채널 상태 정보, CSI 피드백 최적화가 언급되던데요. 이게 뭔가요? 네, 그 CSI라는 건요, 채널 상태 정보,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단말기가 자기가 지금 느끼는 무선 채널 상태가 어떤지를 기지국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지금 내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군요. 그렇죠. 신호 세계는 어떻고 간섭은 얼마나 되고 이런 정보들이죠. 이 정보가 정확해야 기지국이 단말기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줘서 통신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CSI 정보량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보내는 것 자체가 통신 자원을 사용하는 부담,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되고요. 보내는 것만으로도 자원을 쓰는군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특히 단말기가 자동차나 기차처럼 빠르게 이동할 때요. 네. 이럴 때는 채널 상태가 정말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그럼 단말기가 보는 CSI 정보가 기지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낡은 정보, 즉 에이징된 정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보가 이미 쓸모없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걸 채널 에이징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AI가 해결사로 나서는 거군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죠? 그렇습니다. AI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CSI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이요? 네,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 압축을 하는데 고화질 사진 파일에서 핵심적인 시각 정보는 유지하면서 파일 크기를 확 줄이는 JPG 압축 같은 걸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근데 AI는 훨씬 더 지능적으로 채널의 핵심 특성만 남기고 정보량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오버헤드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 효율적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과거의 채널 변화 패턴을 AI가 학습해서요. 앞으로 채널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시간 영역 예측이죠. 미래를 예측한다고요? 네. 그러면 단말기가 정보를 보내고
기지국이 받아서 처리하는 그 시간 동안 채널이 변하더라도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보정할 수 있으니까 채널 에이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와, 압축하고 예측하고 AI가 정말 똑똑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CSI 압축 같은 기능을 쓰려면 단말기 만드는 회사랑 기지국 만드는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쵸. 제조사가 다르죠. 네, 이 서로 다른 회사의 장비들이 AI 기반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각 회사의 AI 모델은 그 자체로 중요한 기술 자산이고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걸 서로에게 다 공개할 수는 없죠. 아, 그렇겠네요. 자기들 기술인데. 그래서 이제 나온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유형 3, 타입 3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각자 자기네 데이터로 자기 AI 모델을 학습시켜요. 그런 다음 실제 모델 자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학습 결과물이나 특정 포맷의 데이터 셋 같은 것만 서로 주고받아서 호환성을 맞추는 거죠. 아, 모델은 숨기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기술적인 어떤 난제와 또 상업적인 필요 사이에서 찾은 현실적인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표준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요. 야, 이게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빔 관리, 빔 매니지먼트인데요. 이건 특히 그 초고주파,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밀리미터파, 웨이브 같은 초고주파 대역은요. 주파수가 워낙 높아서 굉장히 넓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단점은 전파의 직진성이 아주 강하고요. 공기 중에서의 손실도 크고 벽이나 심지어 사람 같은 장애물에도 쉽게 막히거나 반사돼서 도달거리가 짧다는 겁니다. 아, 속도는 빠른데 잘 막히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빔포밍입니다.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해서 전파 에너지를 아주 좁은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켜서 쏘는 거죠. 레이저 빔처럼요. 이걸 빔이라고 부릅니다. 아, 전파를 한 곳으로 모아 쏘는 거군요. 네. 근데 문제는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하려면 서로에게 맞는 최적의 빔을 찾아야 하고 또 단말기가 움직이거나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 빔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유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빔을 찾고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또 통신 자원을 소모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해요. 빔을 계속 찾아다녀야 하니 그것도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AI가 활약하는 거죠. AI는 과거에 어떤 빔들이 좋았는지 주변 환경 데이터, 예를 들어 위치 정보나 센서 데이터 등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나 혹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어떤 빔 방향이 가장 최적일지를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간-시간 영역 예측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이것도 예측이군요. 경험 많은 전문가처럼 최적의 빔을 딱 찾아주는 느낌인데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덕분에 빔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자원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연결과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신 품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빔 관리 효율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AI 활용 사례는 측의 정확도 향상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실내나 빌딩 숲 같은 데서는 GPS가 잘 안 터지잖아요. 이럴 때 5G로 위치를 찾는 기술에 AI가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통 GPS로 위치를 찾지만 그건 위성신호가 잘 수신되는 야외에서나 잘 작동하죠. 실내나 높은 빌딩이 많은 도심 같은 환경, 이런 곳을 이제 NLOS, Non-Line of Sight, 즉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직접적인 가시 경로가 확보되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신호가 막히는 곳. 그렇죠. 이런 NLOS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방식, 예를 들어 여러 기지국에서 오는 신호의 도달 시간 차이나 각도 등을 이용하는 삼각 측량 방식의 5G 측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신호가 여러 번 반사되거나 왜곡되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실내에선 위치가 잘 안 잡히는 거군요. 네. 여기서 AI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AML 추기 방식인데요. 특정 위치에서 주변 여러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5G 신호의 고유한 패턴, 일종의 전파 지문, 핑거프린트 같은 것을 미리 AI에게 학습시켜 놓는 겁니다. 전파 지문이요? 네. 그럼 나중에 단말기가 현재 수신하는 신호 패턴을 AI에게 보여주면
AI가 학습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이 패턴은 이 위치에서 나왔던 것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추론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이걸 핑거프린팅 기반 측이라고도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패턴 매칭 같은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방식은 AML 지원 추기인데요. 이건 AI가 직접 위치를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NLOS 환경 때문에 왜곡된 신호나 측정 데이터 자체를 AI가 분석해서 이 신호는 이런 경로로 반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보정해야 한다. 또는 이 측정값은 신뢰도가 낮으니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와 같이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렇게 AI가 보정한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추기 알고리즘이 위치를 계산하면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핑거프린팅 방식은 만약에 건물 내부 구조가 바뀌거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그 전파 지문도 다 바뀔 텐데 그럼 AI 모델을 계속 다시 학습시켜야 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AI 기반 치기, 특히 핑거프린팅 방식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학습할 때 사용했던 환경 데이터와 실제 서비스 환경이 달라졌을 때 AI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 즉 일반화 성능,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정확도를 높이려면 정말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서 방대한 양의 전파 지문 데이터를 미리 수집하고 이걸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비용 사이의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해야 하는 숙제가 나와 있죠. 그렇군요. 정확도와 비용 사이의 균형점이 중요하겠네요. 이런 다양한 AI 기능들을 실제 오지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도입하려면 표준화 작업도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3GPP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AI 기능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AI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데이터 수집 및 학습, 이걸 네트워크나 단말기에 어떻게 배포하고 실제 통신 중에 어떻게 활용하고 추론, 또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관리할지 수명주기 관리, LCM,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체적인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모델의 탄생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절차, 학습된 모델의 포맷,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등을 표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논의가 단말기와 네트워크, 기지국 등이 AI 관련 정보를 얼마나 서로 주고받고 협력할 것인가 하는 협력 수준에 대한 정의입니다. 레벨 X, Y, Z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레벨이요? 네. 예를 들어 레벨 X는 서로 AI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는 단계. 레벨 Y는 학습된 AI 모델의 결과나 파라미터 일부만 공유하는 단계. 레벨 Z는 아예 AI 모델 자체를 서로 주고받는 단계. 이런 식으로 협력의 깊이를 나누는 거죠. 어디까지 공유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많이 공유하고 협력할수록 이론적으로는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복잡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조사 간의 어떤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술 유출 문제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표준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겠네요. 성능과 현실 사이의 균형. 그리고 또 하나, AI 모델은 종종 그 내부 동작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에 탑재된 AI 기능이 과연 표준에 맞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상호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성능은 정말 잘 나오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 즉 시험 가능성 테스터빌리티 확보가 기존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도 같이 논의되고 있고요. 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군요. 오늘 OGNR 무선 인터페이스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AI/ML 기술의 역할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해지는 통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AI의 활약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CSI 피드백 최적화, 빔 관리 효율화,
또 측위 정확도 향상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통신 경험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릴리즈 18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릴리즈 19나 그 이후의 후속 5G 표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연구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무선 인터페이스 기능 영역에서 AI, ML의 접목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G까지요? 네, 특히 6G 시대로 가면 AI가 단순히 기존 기술의 성능을 개선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서요. 어쩌면 통신 신호 자체를 생성하고 수신된 신호를 해석하는 그 과정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AI가 신호 자체를 만들고 해석한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AI가 통신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작동 방식에까지 깊숙이 통합되면서 이게 단순히 더 빠른 속도나 더 편리한 서비스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일상에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의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